72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번 구조에서 1번 구조 내력은 의미가 없고 2번 구조 안전 확인인데 박스 안에 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즉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할 대상인데 미리 말하지만 그 박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2번 나왔으니까 출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하되 5초 이내에 할 수 있으면 하고 5초 넘어가면 하지 말고 5초 이내에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봐요. 제가 5초 이내에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5초 안에 따라 읽을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고. 첫 번째 층수가 3층 이상, 두 번째 연면적 500 이상, 뒷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 13, 천만 원 109, 기둥 사이 10, 그리고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된 포,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되어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8가지니까 좀 많죠. 줄여가지고 3층 500, 줄여요. 3층 500, 3층 500, 그 다음에 1390, 1390, 그리고 지진문화, 그리고 3m 돌출. 빨리 읽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3층 500, 1390, 지진문화, 3m 돌출. 암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다. 포기. 3번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글자 딱 4개죠.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저로. 그렇게 암기하시고 옥상광장 난간 높이. 난간 높이는 1.2. 언니는 좋겠네. 생각납니까? 네. 몇 메트라고요? 1.2. 그 생각해야 돼요. 헬리포트에 관한 사항인데 헬리포트는 이 헬기장에 관한 사항인데 헬리포트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건축물이 얘는 옥상 이게 평지부이고 얘는 이렇게 경사지부 평지부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몇 층 이상이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요.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00 이상이면 옥상에 뭐 설치한다고요? 헬기장 HHH 헬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 편력이 되어 있는데 얘만 떼면 뭐가 된다고? 11층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헬기장 헬리포트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11층 이상의 층에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이면 평지부이면 헬기장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사지부이니까 헬기가 여기 와서 뭐 잠자리처럼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사지부 안에 여기에 또 뭘 한다고요? 대피공간 설치하는데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뭐 제외합니까? 지, 조, 피. 이 P가 EP입니다. 대피공간, EP요, EP. 11층 이상의 층에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그것은 용적률 제외한다. 이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헬리포트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옥상 이게 평지부지면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지붕은 대피공간 설치한다 이 뜻이고요. 건축 설비에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승용 그러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입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6층인 건물에서 꼭 찍어서 6층이죠. 6층인 건물에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꼭 찍어서 6층짜리 건물에는 승용 승강기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고요. 2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외에 비상용을 추가합니다. 승용 외에 비상용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몇 대 하는가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1m를 초과하는 부분에 바닥면적 최대 바닥면적이 8,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비상용은 몇 대 합니까? 물어보면 일단은 1,500 이하인 경우는 한대입니다. 1,500 이하인 경우는 한대니까 일단 기본 1,500까지 한대 잡아줘요. 1,500을 넘는 3,000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 그럼 여기다 3,000 더하면 4,500까지 하나고 하나 더하면 7,500까지 하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1,500까지 하나니까 몇 대입니까 하면 4대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3번 두 대상의 비상용공이 설치할 때는
화재지 소화의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그 말은 분산 배치하라 이 뜻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구조 설비고 6장 지역지구 건축물에서 1번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친 경우 이거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국계법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근데 원칙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을 걸치면 국계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원칙이 어떻게 있어요? 원칙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도로띠 상업 그러면 660입니다. 도로띠 상업은 660 이하. 이런 경우에 자 건축 제한은 어디로 가고 면적이 큰 쪽을 따지고 건폐율과 용적률 어디로 간다? 가중 평균. 이게 국토계획법이면 건축법은 그냥 과반이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대지가 이 법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에 걸쳤을 때 과반입니다. 과반.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다음도 똑같은데 그 동그라미 2번 다만이 그런 대로 잘 나와요. 다만 건축물이 미건지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미건지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미관 고도 따른다는데 건축법은 고도지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관지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구 따릅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해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 부분을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 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이요.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인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지구.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이제 면적에 대한 제한에서 첫 번째 면적에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평면적이죠. 평면적.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평면적. 두 번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머릿속에서 연상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말로 풀었어야 돼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세 번째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 그게 도시지역에서 4m입니다.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흑대 지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그리고 도로 모퉁이의 건축성 일명 각전제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리고 대지 안에 도시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며 도시의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 2번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그게 건폐율이죠. 건폐율. 자,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 건축면적은 1번은 간혹 나오고 2번, 3번은 아직 그냥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바닥면적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건축면적이 일단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중심선. 포인트는 외벽 중심선. 외곽기둥 중심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 밑에 이제 처마차양이 있다. 처마차양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 그 숫자를 암기하는 뜻인데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이다. 벽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는데 위에서 딱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처마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당연히 처마가 대지를 주면다. 이랬을 때 이 처마 부분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중심선에서 얼마가 튀어나왔느냐. 중심선에서 튀어나온 게 1m 이상 나왔을 때 1m 미만 나오면 그냥 처마 없다 이러고 자르는 거예요. 1m 미만 나오면 1m 이상 나왔을 때 처마 끝에서 안쪽으로 일정 거리가 이렇게 헛되는 거예요.
끝에서 안쪽으로 일정거리 후퇴한선으로 둘러싼 수평 표면적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얼마 후퇴할 겁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 나누죠. 첫 번째 사찰이냐, 축사냐, 창고냐, 기타냐 해가지고 사찰이면 4m 이상 나오면 4m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은 4m고 축사는 3m고 창고는 2m고 기타는 1m고. 잠깐만요. 한옥이죠, 한옥. 사찰, 축사, 그 다음에 한옥, 그리고 기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한옥이다 그러면 한옥은 몇 메타요? 2m다. 그럼 만약에 한옥인데 이게 얼마가 3m가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서 한옥인데 이렇게 3m 튀어나왔다면 끝에서 몇 m가 2m가 이 부분이 빠진다고. 끝에서 2m 이 부분이 건축면적이 빠고 1m죠. 1m 이 부분 어쩐다? 건축면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건축면적에 들어가면 실내 면적이 늘어요, 줄여요? 그만큼 줄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간을 만들어놓고 실내 이렇게 줄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한옥은 천마를 몇 m만 빼라고요? 2m만 빼래요, 2m만. 3m 빼면 그만큼 어쩐다? 안쪽 면적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4, 3, 2, 1인데 불행히도 안 나와서 문제지. 3번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줄 건 없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번 보면 지표면에 1번은 안 배웠다. 1번은 숫자니까 지표면 1m 이하,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근데 그게 창고, 차량, 창고,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 저반 부위면 1.5 이하까지는 제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 3, 4, 5, 6, 7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제외고 없어도 제외고 그냥 들어본 기억이 있든 말든 무조건 건축 면적은 제외한다. 1번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포용 통로, 차량 통로. 두 번째 지하 주차장 경사로. 세 번째 지하층 출입구 상부. 네 번째 생활 폐기물 보관. 다섯 번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헬트 리프트. 일곱 번째 가축 전염 예방 소독 설비를 갖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기억이 나면은 산입하지 않는다. 안 나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산입한다를 써놓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 가지고 출제하니까 무조건 산입하지 않는다. 3번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니까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을 써. 1번, 1번부터 6번까지 암기해야 돼요. 5번만 빼고 5번은 출제가 안 되니까 1번, 6번까지 암기하고 1번 바닥면적은 각 층의 전부 또는 일부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평면입니다.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평면적. 두 번째, 벽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벽기둥의 구역이 없다. 빨리 뭐 생각하고? 주유소 생각하고 지붕 끝에서 처마 끝에서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선을 둘러싼 수평 평면적. 지붕 끝에서 1m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세 번째, 필로티 그러면 1층 주차장 생각하고 차량 첫 번째 공중통행 그러면 보행이죠. 사람이 다닌다. 공중통행이니까 사람이 다닌다. 차량 통행, 차가 다닌다. 또 주차 공간을 활용한다. 또 공동주택에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 공간 활용하지도 않고 건축물이 공동주택도 아니면 그때는 제외. 세 번째, 노대, 베란다, 발코니 같은 내용. 노대 면적에서 노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5번은 패스. 6번입니다. 다락. 특히 다락은 잘 나와요. 암기해야 돼요. 다락, 충고 1.5 이하인 다락은 제외. 경사지 형태의 지붕이다. 1.8 이하인 다락은 제외. 암기해야 돼, 암기. 그 다음부터는 7번부터 12번까지는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제외, 없어도 제외. 승강기타, 계단타, 굴뚝, 도요철뚝, 기타 유사한 것과 옥상 제설들,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그런 것은 제외.
설비 덕트 포함일까 제외일까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본 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제외. 다 쓰면 책 되잖아요. 책 요약집이 아니고. 그 다음 8번 공동주택 지상 설정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정용시설, 생폐 보관하면 제외. 9번 건축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미관 현상, 열 손실 방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제외. 가축 전염 예방 소독 설비 제외. 매장문화재 현지 버전 제외. 무조건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1, 2, 3, 4, 6 이게 잡으라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연면적에는 당연히 지하층 포함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알아야 연면적을 계산한다고. 지하층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영정료 산정할 때 지은다. 지, 주, PP 암기하죠. 지주, PP 지하층. 두 번째 지상층 부속 주차장.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빨리 바꿔야 돼요. 몇 층 이상? 30층 이상. 몇 층 이상? 50층 이상. 결론은 뭡니까? 30층 이상이에요. 3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120m 이상. 그 다음에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층 바닥 몇 개가 10,000 이상인데 경사지붕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때는 대피 공간. 그 대피 공간은 제외 그럽니다. 제외.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이제 몇 층까지 나와요? 현재 최고 높은 것은 63빌딩 그러면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서울에는 63빌딩 높은 게 서울이 63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제인 롯데월드 빼고 타워팰리스가 한 78층 나갈 텐데 타워팰리스가 도곡동에서 그거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63은 옛날 저리가 안 가고 해운대 가면 90층도 있고 지금 제인 롯데월드가 123층이니까 1, 2, 3 같은 데 보니까 123층이다 그러면 이쯤 해가지고 자 15층에서 불이 났어요. 15층에서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15층 밑에 있는 애들은 참 싸게 계단으로 승강기 타는 게 아니죠. 계단을 해서 내려가는데 16층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죠? 살해야 되는데 승강기 못하니까 어찌해야 돼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123층 올라가다가 이미 가만히 앉아있어요. 올라가다가 숨 막혀 죽든가 아니면 앉아서 불타 죽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이랬을 때 인명구조를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거층 건물에는 30층마다 중간중간에 대피공간, 그리 도망가는 것이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얘기요. 그리 도망가면 거기서 대피할 구조가 다 돼 있다는 얘기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이요. 30개 층마다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 대피합니다. 그래서 지주, PP 이거 암기 다 하고도 지주, PP 암기 다 하고도 암기 해놓고도 왜 자기 자신을 못 믿나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짝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지하를 갖다 지하 100 주고 지상에도 쫙 해가지고 세 층을 딱 주고 옛날 나온 거 좀 약간 좀 쉽게 해가지고 자 여기는 60 해가지고 주차장이다. 40 해가지고 주민공동시설이다. 주민공동시설. 그러면서 여기는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 주거용 얼마 100. 주거용 얼마 100.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 그리고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다. 대지는 200. 자, 이 대지의 용적률이 200%를 하면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그럼 이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증축 가능한 면적은 얼마에서 총 얼마죠? 총
총 얼마 줄 수 있나? 이게 뭐예요? 연면적이지. 이 대지에 총 할 수 있는 연면적에서 뭘 빼면 돼요? 현재 돼 있는 면적을 빼면 앞으로 그만큼 추가를 할 수 있는 면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그러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200인데 용적률 몇 프로? 200%. 얼마까지 할 수 있다? 400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얼마가 돼 있는가? 현재 얼마가? 그러면 용적률 산정할 때 뭘 빼라고요? 지하를 빼고, 지하 빼고, 또 뭐 빼고? 예, 지상층이지만 부속주차장 빼고, 그 다음에 주민공동 빼요, 안 빼요?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빼요, 안 빼요? 그 옆에는 빼요, 안 빼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빼요, 안 빼요? 뺍니까? 빼요. 그 뒤에는요? 안 빼요? 그 옆에는요? 안 빼요? 확실히 안 뺍니까? 거기 뒤에는? 안 뺍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갔어? 아까 지주 PP. 이 지주 PP, 이거 암기에서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암기 왜 했어요? 지주 PP? 지주 PP가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주 PP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지주 PP는. 용적률 산지를 제한다고. 그러면 지주 PP, 이 지가 뭡니까? 지하층, 주는 뭐고? 지상층 부도주차장, P는 뭐고? 저고층, 전저고층 P는 안전교육, 이 P는 뭐고? 11층 이상의 대표 공간이고, 여기다 주민공동체를 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고민해요? 뺀다는 말이 없는데 왜 고민하냐고. 그러니까 암기 다 해놓고도 주민공동체 있으면 어디 문제 보면 빼던데요. 어디 문제 보면 옛날에는 주민공동을 뺐죠. 옛날에는. 지금은 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뺀다 해서 없어졌다니까. 확실하게 지주 PP 4개만 빼라고. 4개만. 4개 암기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게 있으면 이거 빼려면 지주 PP 콩 이러고 쓰든가. 그러면 주민공동에 써주든가. 어쩐다고? 얘는 빼라고. 지주 PP 이렇게만. 그러면 얘는 어쩐다고?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현재 얼마 돼 있다고? 240이 돼 있다고. 앞으로 얼마만 더 한다고? 160만 더 한다고. 왜 암기 다 해놓고 이걸 암기는 다 해놓고 못 써먹냐? 이런 얘기야. 어제 일일 문제 내니까 한 사람이 답 달면서 밑에다 그러고 또 쓰더란 얘기야. 문제를 찍어서 보내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 답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고. 근데 거기다 자기도 해설은 썼어요. 지주 PP 뺀다는데 뭔가 답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 PP 암기를 왜 했냐고 그거 하려고 못할 거면. 그래서 다른 말 나오면 흔들리지 말고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건 딱 4개밖에 없어요. 뭐라고? 지주 PP. 2번 건폐가 용적률인데 건폐이 뭡니까? 건대. 용적률이 뭡니까? 연대. 좋게 말합시다. 건대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 비율. 또 봐요. 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대지 면적이 100이에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20입니다.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20%. 물으면 봤다 그러면 나 대답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이러지 말고 내일 모레 시험에 자신감 있게. 하나 떠있네. 여기는 30이 있네. 자, A동 20, B동은 30입니다. B동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A동 몇 프로? 20%. B동은 30%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동은 몇 프로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놈의 질문이 어딨냐, 그런 질문이. 건물 가지고 건폐율 물어본 게 어딨냐고. 이 필지가 만약에 1번 필지다 그러면 1번 필지 건폐율 몇 프로 이러고 물어야지. A동은 몇 프로? 우리 땅 종류 몇 개 있어요? 21. 건물 종류 몇 개 있어요? 29개. 하나 물어봅시다. 제1번 단독주택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2번 공동주택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3번 일종 근생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뻥치지 말고. 4번 이종 근생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5번 문화집회 건폐율 몇 프로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건폐율은 건축물에 주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일종 전주 건폐율은 말해야지. 이제는 50, 중심상의 건폐율은 90, 전용근 건폐율은 70 이렇게 주는 것이지 대지에다 주는 것이지 건축물에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대지가 1번 필지다. 1번 필지. 한 필지인데 지금 건물을 얼마 지어놨는가? A동은 20 짓고 B동은 30 지었다. 한 필지에는 건폐율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요. A동 따로 B동 따로 하지만 이때는 뭐라 한다?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니까 설명하지. 나오니까 지금 바쁜 소리 안 나오고 왜 설명하냐고. 나오니까. 시험에 나와요 지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으면 각각 계산한다 이러고 나온다고. 속지 말라고. 각각이 어딨냐고. 건축면적에 합계를 해가지고 건폐율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무슨 법이 있다?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른다. 국계법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55, 66, 57, 9887, 777, 222, 422, 22 이게 국계법 있으니까 그 규정 따른다. 용적률 해야지. 용적률도 주거죠?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이 300, 35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80 농림자연경 80, 80 이 최대한도는 국계법 따르는데 결정은 그 다음입니다. 건축법이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어도 강화할 수도 있다. 그건 특히 잘 나와요. 건축법이 완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 3번 대지 분할자인데 대지 분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지금 뭐 한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공부하다 저녁에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신랑이 살살 깨워서 여보 주거기타? 그러면 어쩐다고? 자다 말고 60에 자다 말고 60 잘 나오니까 그 정도는 얘는 술술 나와야 돼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보통 기준이에요. 기준. 도시개발법 시간에 과소토지 환집 이 말 나오잖아요. 그때 과소토지 면적이 이거라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건축할 때는 이게 우리나라 기준 면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대지 분할 제한 기준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을 못 미치게 줄까 봐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넘기면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중개사 10회 전에는 건축법이 12문제 나왔어요. 얘가 건축법이 강세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은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근데 요즘은 건축법이 그렇게까지는 안 낸다고. 기껏해야 어쩌다 지문 하나 툭 떠. 지문 하나 툭. 자, 먼저 1번은 혹시 모르셨고 도로와 대지 관계에 위반되는 분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알고 가면 문제가 뭐라고 바뀌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3m 미만 접하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오냐 했으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도로와 대지 관계는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접하라겠어요? 몇 메타? 2m지 2m지. 그 살짝 써놔요. 2m 그런 식으로. 그랬다 3m 써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만든다. 그것은. 그렇게는 좀 주의하고 그 다음 나머지 내는 암기하지 말고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이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보고 박스 보고 문제 낼 테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봅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아니, 박스 보고 대답하라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공개공지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좀 본다고. X는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몇 개 있어요? 6개 있으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그런 게 없는 게 써서 안 물어본다고. 있는 거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사유를 굳이 암기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거기 있는 거 써놓고만 물어보니까 그 사유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뭘 암기하라고? 분할할 수 없다. 그걸 잡으라. 분할할 수 없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높이자입니다. 높이 산정에서 건축물 높이는 첫 번째,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13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절대 중요하잖아요. 지표면에서 땅바닥에서 건축물의 상단, 꼭대기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세 번째, 층수 산정은 곧 잘 나와요. 층수,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잘 보면 제1 많은 층.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이게 바닥 면적은 무조건 제외예요. 바닥 면적은 제외인데 층수는 제외가 아니에요. 승강기탑 등 수평층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다. 8분을 좀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 안에 보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주면서 층수 계산 나와요. 건폐율, 용적률 주면서 층수 계산. 그때는 무조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항상 무슨 말이 있었냐?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2번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자는 첫 번째 그냥 높이자는 있고 두 번째 일조등학보 높이자인데 그냥 높이자는 지문이 딱 5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 3, 5가 주로 나와요. 1번이 특히 잘 나와요. 허가권자는 가로골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합니까? 이거 허가권자는 이게 도로로 되어 있어놓고요. 가로교. 여기 50m, 여기 70m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교 단위로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 보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전장에 최고 높이 이렇게 50m 하고 싶으면 먼저 15 이상 공람하고 그 다음 건축인의 심의 거친다. 심의는 상식이에요. 상식. 심의 거친다는 상식이고 세 번째는 얘는 답으로 잘 나와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전장은 같은 가로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가로구역 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70m 해놓고도 자, 이 블록은 심의 거쳐서 80m 이렇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에 5번 지문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시장 군수는 도시 관리를 필요하면 시, 군,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 그렇게 되면. 원래 그런 식으로 함정 안 쓰는데 그 5번도 이제 조심하자는 얘기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조등 확보 높이제한인데 1조등 확보 높이제한 그럼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정리가 하나, 전용주거 일반주거 둘, 공동주택 셋,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세 개가 틀이 딱 잡혀야 돼요. 첫 번째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그 틀을 딱 잡아놓고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딱 나오면 정북, 정남 나눠야죠. 정북 띄워 하이한다. 정남은 띄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북 띄워 하이한다가 어떻게 띄워 하이한다냐? 정북 그러면 자 높이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으로 1.5m 이상 띄워 하이한다. 9m를 초과하는 부분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워 하여야 한다. 그건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남인데 정남이 나오려면 절대 정남은 그냥은 안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뭔가 앞에 붙어야 돼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전국 방향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다.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다. 이게 붙어 있든가 그것도 아니면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한 경우 셋 중에 하나라도 있었을 때 정남 나갑니다. 정남. 개발이 예정된 지역,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에 따라 인접될 경사부터 대리인이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은 일조 적용 안 받는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적용 안 한다. 그거 알고 첫 번째 채광창, 두 번째 인동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서 높이 2배죠.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근린상업 준주거는 4배 이하. 다세대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그런 식으로 암기해야 되고, 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동과 동 사이에서 거리 제한 받는데, 이거 보고 인동거리와 높이 제한 하는데 박스 안의 내용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굳이 그 부분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높이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숫자 암기해야 되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영정률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영정률에 의해서도,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인데, 고도지구 나오면 일단은 고도지구가 나오는 순간 의심을 하라고. 넌 틀렸다 생각하고. 고도지구 높이는 도시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정하는데, 고도지구는 도시 관리계획이 정하는 최고한도 초과 금지고, 최저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최저한도 미달 금지. 그 다음 이제 특별건축입니다. 혹시나. 특별건축격은 초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우리는 맨날 이런 건물만 지었는데, 이런 건물만 짓다 보니까, 사과만 짓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안 나오죠. 새로운 기술 향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이런 건물, 이런 좀 특이한 건물을 지어봐야,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현재 있는 법 규정을 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의 일부를 폐지하자, 또는 법 규정의 전부 일부를 완화 적용하자, 또는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특별건축격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 지정한 적이 특별건축격인가. 원주도 특별건축격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게 되면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전부 다 특별건축격이에요. 혁신도시 건물이 전부 다 사각입니까? 이상한 형태의 건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특별건축격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특별건축격을 지정할 수 있는 적이 있고 없는 적인데, 지정할 수 있는 적은 방금 혁신도시였으니까 개발이 예정된 지역,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 개발 제한구역, 적도구역, 보존산지 이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그런 데는 전부 다 지정할 수가 있다.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를 뭔가 하면 182의 3번 지정절차에서 1, 2, 3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건축구역은 국장도 지정하고 시도도 지정합니다. 국장 1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중행장이나 시도가 지정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하고, 시군구가 요청하면 시도의사도 지정합니다. 2번은 뭐냐?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국장 시도는 지정합니다고. 3번은 국장 시도는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30일 30일에 건축의 심의 거치고. 4번 우리는 4번 신경 4번 특별건축계획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면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 결정된 것을 본다.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특별건축에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면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 결정이 있는 걸 보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계 이제 해제에 관한 해제. 지정이 국장시도니까 해제도 국장시도인데 그 포인트는 1, 2, 3, 4에서 3번만 잡으면 나머지는 상식으로 해야 돼요. 특별건축계 지정하고 5년 내에 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해제, 금매짐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특별건축에 지정하는 주된 이유가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그래서 나오는 게 빨래는 했나요? 그 뭐라고요? 건조대 높이다. 건조대 높이. 검별, 적용, 대의전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 않고 높이 제한. 이거는 적용을 안 한다. 두 번째,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많다죠, 많다. 단지 조건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우리 건물에 승강기가 몇 대 있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법에서 10대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이 건물이 특별건축이다. 여기에 승강기 대신 뭐가 있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승강기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면 10대 하지 말고 2대만 해도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완화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 적용하자. 통합 적용. 개별 건물마다 쓰지 말고 특별건축의 전부를 통합 적용합시다. 거기서 나온 게 미, 장, 원. 미술작품 설치, 장, 부설주차장, 원, 공원 설치는 그것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 그 부분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보세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구도시에서 중개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돼요. 구도시. 187페이지 보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자, 건축하다 보면 각종 분쟁이 생겨. 분쟁이 생기면 주먹이 빨라요? 법이 빨라요? 주먹. 이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찾아오면 다 된다고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분쟁 전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국토부에다. 조정은 중재고 재정은 결정이에요. 옛날은 시도 시군인데 지금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고 조정 대상은 그냥 많다고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그럼 이제 분쟁위원회인데 국토부에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얘는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좀 많아요. 15인 이내.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다 모여야 돼요. 과반수 출석 열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절차인데 조정이 뭐라고? 중재, 재정은 결정인데 조정 신청은 아무나 당사자들이나 아무나 싸우다 오면 되는 거예요. 재정은 아무나 오면 안 받아줘.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옵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끝내주냐? 60일.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120일 내에 절차 마칩니다. 조정, 중재는 60일, 재정, 결정은 120일. 물론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60일, 120일이고 넘겨보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조정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15인 있는데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조정 신청 들어오면 3명이 나가요. 3명.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5명이 나가서 사표를 한다고. 3명의 조정위원회, 5명의 재정위원회가 출동합니다. 3명, 5명이 회의할 때는 한둘이 빠지면 회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원 출석 열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정효력인데, 자,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으면 조정안, 중재안, 결정이야. 중재안 만들어 당사자한테 줘요. 그럼 당사자는 15일에 수락한다 만다 의사표시를 해요. 수락을 하게 되면 당사자 수락하면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서를 만들어요. 조정서를 만들어서 자, 다 모이세요. 사인합시다. 조정위원하고 당사자가 사인하면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되는 합의.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됐으니까 대승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인데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재정 문서를 줍니다. 결정문을 줘요. 결정문.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결정문에서 이제 수락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며칠 내 60일 내 소송 제기하라 그래요. 법원 소송 제기라. 60일 내 소송 제기를 안 한다든가 제기된 소송이 철회가 되면 재정 문서 내용대로 그냥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비용 부담은 이 조정이나 재정하려면 그냥 구두를 할 수 있겠지만 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시험도 진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낼 거냐? 그러면 그냥 항상 민주적인 절차는 그냥 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둘이 알아서 우리 둘이 알아가지고 그게 가장 민주적이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야 돼.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싸우겠죠? 그때는 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 건물에서 바로 3번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입니다. 위반 건물에다 부과하지 기존 건물에는 부과 못합니다. 위반 건물에 부과하지 기존 건물에 부과 못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 했더니 한 분이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그럼 있잖아요. 옛날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언제가 옛날이요? 옛날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준다고 무허가 건물이다. 그 말은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그냥 졌던 거예요. 네, 허가 대상인데 어쩐다고 허가를 안 받더입니다. 그러면 건축할 당시에 뭐예요? 얘가 뭐지? 위반 건물이지. 옛날이고 깐날이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건축 당시에 뭐 했다고? 위법. 이거는 위법 건물. 위반 건축물. 부과한다?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건물은 뭡니까? 기존 건물은.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지 기존 건물은 부과 안 합니다. 기존 건물은 뭡니까? 기존. 이미 존재한. 그게 기존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은 뭐냐 그러면, 자, 갑이 건축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건축할 때는 적법하게 했어요. 법이 정하는 조건 다 갖췄어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한참 흐르니까 세상도 바뀌잖아요. 법도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법이 뭐가 돼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또는 뭐가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 법이 이 건축물이 현재 법에 안 맞는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존 그래요. 기존. 처음에 적법하게 했는데 이제 어쩐다고 법이 바뀐다고 이제 조례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건물이 현재 법에 안 맞는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존 건축물 근다고 이거를 뜯어고쳐라 이러고 말 못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했었으니까 이런 게 기득권이니까 기득권 이미 먼저 했던 이런 얘기요. 이거는 기존이고 옛날이든 깐날이든 허가 안 받고 했으면 그걸 뭐라고? 위반 건축물 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이렇게 위반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지 기존 건물에는 절대 부과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허가권자가 뭐라 그래요? 시정해놔. 간단해. 이거 만약에 무허가 뭐 어쩐다고? 철거 원상복귀 해라. 근데 얘가 안 한다는 얘기야. 철거 원상복귀 하라는데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어쩐다고요? 할 때까지 철거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법에 어긋났으니까 일단은 먼저 뭐 합니까? 처벌은 기본적으로 하고 처벌하고 별개로 뭐 내려요? 행정처분은 따로 나가는 거예요. 벌금 부과하고 어쩐다고? 철거 원상복귀 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벌한다. 얼마 낸다? 도시지에서 무허가 지었다. 벌금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내고 어쩐다? 철거하고 원상복귀 해라. 근데 얘가 돈은 내겠습니다. 돈 내고 난 다음에 철거 원상복귀 안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땐다 철거할 때까지 돈 내라 라고 만든 제도가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해서 허가권자 시정문제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 부과하는 금전상의 급부 명령제도에서 이르면 부과징수하는 벌금, 과태료, 진인, 결함을 보완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만들기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부과 절차, 시정명령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령 부과징수한테 미리 문서를 알리고 두 번째, 허가권자가 이행강령 부과할 때는
금액이 얼마다, 왜 낸다, 어디에 낸다, 언제까지 낸다, 불만 있으면 이렇게 한다. 모든 형식 같은 문서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얼마 받을 거냐? 구체적으로 얼마 받을 까 물어보면 무엇을 어겼습니까? 위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위반된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첫 번째가 거음표를 영전을 초과 무어가 무신고 중 넷이 한 세트예요. 거음표를 영전을 초과 무어가 무신고 건축이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 땅 시가 표준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그 다음에 거음표를 영전을 초과 무어가 무신고 건축이 아니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된 내용에 따라가 대통령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허가를 갖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몇 평 허가 받았냐? 100평 허가 받아서 건축했습니다. 몇 평 건축했대요? 150평. 몇 평을 더 지었어요? 50평. 이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지. 근데 어른 허가받지 않고 50평을 건축했습니다. 이거 위반이 아니요? 위반이지. 둘이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100평 허가 받아가지고 150평 진 사람하고 아예 허가도 안 받고 50평 진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법하게 50평을 더 지어놓고 어쩐다고 이익을 취하겠다 이게 아니요. 국가는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요. 취지 있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100평 허가받아서 150평이었다. 이게 거음표 용준을 초과지. 이걸 뭐라고? 무허가, 무신고, 건축. 그래서 넷이 같은 세트로 묶인다는 얘기요. 거음표 용준을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걔들이 100분의 50. 거기 뺀 나머지 애들이 100분의 10. 그 금액을 부과하는데 박스 위에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 80에 주거용 건축물이면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절해가 부과수를 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폐율, 용적률, 초과 이하고 똑같이 묶인 게 무허가, 무신고, 건축 얘들이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여기에다가 대링이 정하는 비율인데 위반 면적에다 대링이 정하는 비율인데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을 살짝 개정을 해놨어요.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개정했는가? 근데 지금 설명하지만 이행강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기 보게 되면 봐봐요. 거음표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다 다르죠? 자 그러면 거음표율 초과 얼마요? 80. 용적률 초과 얼마요? 90. 무허가 얼마요? 100. 무신고 얼마요? 70. 8, 9, 17 어렵네. 그러면 우리 영인 기입학 하듯이 순서를 바꿔보려고 7, 8, 9, 10이 좋아요. 19, 8, 7이 좋아요. 7, 8, 9, 10, 7, 8, 9, 10 바꿔놓자 그러면 7이 무신고니까 신, 8이 거음표를 주니까 건, 9가 영전을 주가 영, 10이 무어 건주니까 허. 그러면 신건 영헌에 더 좋은 거 싫은 시간에 빨리 말 만들어봐요. 이게 올해 개정된 얘기니까 혹시나 신건 영헌 이것은 뭡니까? 무신고, 거음표율, 용적률, 무허가니까 빨리 더 좋은 말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직 암기가 안 됐잖아요. 암기가 안 됐으니까 머리 쪽에 정착이 안 됐잖아요. 지금 빨리 하나 만들어서 암기해가지고 정착시켜보자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하도 이거를 시정하라 그러니까 시정을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시정하라. 이행강제금 민천에서는 1년에 이행강제금 1억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을 내면서 뭘 한다고 이 사람은 영업을 한다고. 시정해라, 시정하래. 이행강제금 1억. 그래 돈 낸다니까 돈 내니까 1억 내고 얼마 벌어요? 그 사람 1년에 7억 벌어요. 그럼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1억은 크지만 나는 얼마 번다고 7억 낸다고 이거 설명 실컷 해주니까 일천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빠는 1년에 1억 내고 계속 한다는데요. 얼마나 벌길래 7억 번다는데요. 너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인데? 바다 이야기 그거 해가지고 7억 번다는데 7억 그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 어쩐다고? 안 낸다고. 안 내는 걸 시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안 되겠다. 50%를 더 가중하겠다 이 얘기고. 자, 부가 징수인데 이행강제는 부가했더니 이행을 하더라. 이미 부가했던 건 징수하고 새로운 건 중단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할 때까지 1년에 몇 번?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원래 이행강제금 이 제도는 있는 자에 없는 자에 제일 처음에 이행강제금은 이 제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왜 만들었냐? 좀 여유가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법을 어기고 허가받지 건물을 지어놓고 뭐 한다? 처벌한다. 벌금 부과한다. 어쩐다고요? 벌금 낸다. 벌금은 내겠다. 그리고 어쩐다고요? 철거 원상 회복해라. 시정이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내겠다. 그러고 뭘 못하겠다? 시정 못하겠다.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됐다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져온 게 이행강제주를 가져왔어요. 제일 처음에 도입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여유가 있는 자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여유가 없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법 어기 안 어겨요? 어겨요. 근다고 차등 적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부과했어요.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얘기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금액을 끝까지 부과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자가 누구냐?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 이하 무슨 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이 제일 처음에 도입된 건 누구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서민용 주택이요. 연면적 85 이하면 서민용 주택. 이 주택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끝까지 부과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금액을 깎겠다. 얼마? 2분의 1 이내에서. 횟수도 제한했다. 몇 회에서?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한다. 그래도 시정을 안 하면 어쩌라고? 안 한다고 못한다는 다르다는 얘기요. 얘들은 어쩐다고? 안 한다가 아니고 못한다. 더 이상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다시 빨리 정리해봐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물이지 기존 건물은 아니다. 일단은 시정명령 받고 불응했을 때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벌금 과태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벌금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 그러면서 얼마 받을 거냐? 건필 영존을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4시 한 세트인데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건필 영존을 무허가 무신고 건축이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거기다 대리인 정하는 비율인데 대리인 정하는 비율이 7, 8, 9, 10. 7이 뭐였나요? 신, 8이 건, 9가 영, 10이 허, 무허가. 암기할 수 있으면 해보고. 자, 영업 목적으로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은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그랬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행강제를 부과했더니 이행하더라. 부과했던 것은 징수하고 새로운 것은 중단하고 이행을 안 한다? 끝까지 가보자고요. 연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데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2 이내에서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합니다. 강제징수는 기간 내 안 내면 어쩐다.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강제징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별의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고 잠시 쉬고 문제 봅시다.